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새 및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7도에 이릅니다. 서울의 수은주도 영하 9도 아래로 떨어졌고 체감 온도는 영하 16.4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충북 북부 등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분포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강추위는 차츰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표결 과정에서 퇴장을 했던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남아 추후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다면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원 등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검찰과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함께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과거 중수부처럼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 세 번째 조사를 받고 나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자신을 향한 치밀한 네거티브 전략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어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업무 수첩을 기록한 송병기 부시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북한이 오늘까지 나흘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오늘 새벽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미국은 연일 도발 자제와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북한을 향해 경고와 유화적 신호를 동시에 보낸 데 이어서 오늘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화의 길로 가는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쯤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호 부총리를 포함한 중국 대표단이 다음 주에 미국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 아침, 전국적으로 새 및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서울의 수은주도 영하 9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그보다 10도 안팎 더 낮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충북 북부 등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을 이렇게 가장 강력한 한파 속에 보내게 됐고요. 한파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특히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은 잘 챙겨 입고 가셔야겠습니다. 또 댁에서는 수도관 등이 얼어붙어서 불편해지지 않도록 미리 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송지혜 기자가 한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밑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고 체감 온도는 영하 27도에 이릅니다. 서울 영하 9.2도 등 서울, 인천, 경기는 출근길 영하 9도에서 영하 14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6.4도에 이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강원 산지, 충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라 서해안은 1cm 이내,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낮에는 전국이 맑겠지만 추위는 계속됩니다. 낮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오늘까지 강풍과 눈으로 인천, 김포공항 등 서쪽에 있는 공항은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강추위는 차츰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이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팎에서 거세게 항의했지만 정작 법안 표결 때는 퇴장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은 세 번째 불법 날치기라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총사퇴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예산안 처리와 선거법 통과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6시가 되자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자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감안했을 때 물리적 충돌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본 겁니다. 대신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을 포기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표결에 붙여진 4+1 협의체에 합의안은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통과됐습니다.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 등은 기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집회를 벌이다가 비공개 의원총회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노를 한데 모아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를 해야 한다라는 데 이르렀습니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비회기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당은 다음 달 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황교안 대표는 화력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헌정 파괴, 의회 파괴, 민주 파괴는 머지않아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형사소송법안 등의 처리가 남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다면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원 등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검찰과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함께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과거 중수부처럼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까지 검사를 둘 수 있고 수사관은 4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기소 단계에선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검사와 판사, 경찰에 대해선 수사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가집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인지했어도 공수처가 이를 가져가 먼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알게 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그러자 공수처가 되레 검찰의 독립권을 훼손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4+1 협의체는 공수처가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할지 말지 정해진 기한 안에 최대한 빨리 알리도록 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정권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항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어서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시행은 법안 공표 6개월 뒤라 공수처는 내년 7월쯤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북한이 오늘까지 나흘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오늘 새벽 발표했습니다. 전원회의는 북한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개최해야 하는 당의 중요 회의체입니다. 전원회의에 이어서 새해 첫날인 내일 김정은 위원장이 밝히게 될 신년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핵화 중단과 같은 초강수를 둘 경우 한반도 정세는 요동칠 전망입니다. 어원희 기자입니다. 노동당 청사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받아쓰느라 분주합니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때 대하여 언급하시며 조성된 정세는 대북 제재부터 풀 수 없단 미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세적 조치는 결국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선 다시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농업, 과학 등 경제 분야도 언급하며 제재를 뚫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연 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와 관련한 새 기조를 발표하기 앞서 전원회의를 통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차츰 높여가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건 신년사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앞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북한이 이런 냉각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미국은 연일 도발 자제와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북한을 향해 경고와 유화적 신호를 동시에 보낸 데 이어서 오늘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화의 길로 가는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부터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결이 아닌 평화의 길로 가는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무기 제거를 통한 기회 창출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으로 풀자는 대북 촉구입니다.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북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같은 질문도 폼페이오 장관이 받았다고 하던데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접근법이 올바른지 항상 주시하고 또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선 이 길을 계속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일단 협상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경고도 담긴 발언입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열렸죠. 논의 결과 나왔는지요? 네,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는 현재 시각으로 오늘 오후로 예정됐습니다. 북한이 못 박은 연말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회의가 열렸을 시간인데 아직 구체적인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부정적 입장이 강해서 채택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외교 소식통과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어제 세 번째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향한 네거티브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 조사를 받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은 소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어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관한 방대한 내용의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송 부시장이 울산시의 내부 정보를 입수해 선거 전략에 사용한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 공격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오간 것을 확인했다면서 자신을 향한 네거티브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에 소환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수첩 내용은 공무원의 특성대로 꼼꼼하게 내용을 기록한 것 같다며 소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메모가 사실인지 단순한 생각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수첩을 기록한 송 부시장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해 김 전 시장과 임 전 위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제보하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 준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주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하위 법령을 만들어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검찰을 향한 쓴소리도 내놨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고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권력의 시녀 노릇이라든지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무부 훈령인 공보준칙을 대통령령으로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조기 인사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받으시면 즉각 검찰 인사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관은 재청권이 있을 뿐이고요. 인사권 한 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사권자는 임명은 대통령이 생각합니다. 하시지만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어제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한 추 후보자를 압박하자 같은 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이 중재를 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나왔습니다. 추 후보자는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 후보자는 국회 요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 자료 제출 및 거짓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한 사람입니다. 출판업자로부터 돌려받은 1억 원을 기부했다는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친분 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같은 취지로 후보자를 압박하자 이례적으로 같은 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후보자를 거들었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야기해도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하여튼 잘 제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왜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추 후보자는 오후에 돌려받은 돈 1억 원을 한국심장병재단,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각각 5천만 원 기부했다며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군 생활 중 휴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추 후보자는 신상털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군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공인이기 때문에 군대를 자원해서 간 아이입니다. 가족의 신상털기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어제 밀양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경북, 경남 일대에서도 진동이 느껴져서 주민들은 이 포항 지진을 떠올리며 불안해하셨습니다. 이 포항 지진을 일으켰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한 지열 발전소가 있었죠. 이 발전소의 시추기를 철거할지를 두고 지금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 조사단이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고 결론낸 지열 발전소입니다. 지진이 난 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곳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저 시추기도 아직 땅속에 그대로 박혀 있는데 이 시추기를 철거하냐 마냐를 두고 현재 법정 공방이 치열합니다. 시민단체는 철거 반대 입장입니다. 철거 도중 땅을 잘못 건드려 추가로 지진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철거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포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철거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엄청난 책임을 감당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 안전성 검토 특별팀에 먼저 물을 계획입니다. 포항 지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장소를 보존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하수 측정이라든지 밑에 변화된 부분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원하는 국제학회에서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시추기 주인인 신한캐피탈은 철거를 서두릅니다. 마침 사겠다는 측이 나타나자 바빠진 겁니다. 또 사유재산을 보존하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철거 여부를 두고 두 번째 신문을 이어갑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뤄진 1단계 무역 합의는 이제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고 미국 쪽에서 다음 주쯤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다음 주 얘기가 점점 더 현실화되는 게 중국 대표단이 이때 미국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국장도 다음 주 서명을 언급을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현지 시간 30일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류허 중국 부총리가 다음 달 4일 워싱턴을 방문해 무역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초청에 응한 중국 대표단이 다음 주 중반까지 며칠간 워싱턴에 머물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도 조만간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는 이뤄졌고 합의문을 가방에 집어넣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합의문 번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마도 다음 주 정도 서명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아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내년 1월 첫째 주에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중 강경파로서 그동안 1단계 무역 합의에 반대한 걸로 알려진 나바로 국장까지 무역 합의 서명을 공식화한 겁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3일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대거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 일부 제품의 관세율을 낮추는 게 1단계 합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JTBC 송지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가 유례 없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나흘째 회의가 이어진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또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렇게 길게 전원회의를 열고 있는 걸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원회의를 통해서 북한은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이면서도 공세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공세적인 대응 조치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는 주체적 힘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도전과 난관들을 제거해버리고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을 앞당겨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원회의는 계속된다라고 전해서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도 회의가 계속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28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중앙당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서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보다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의 도발을 경고하는 미국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긴장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감시 한반도 일대에서요.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 추적 항공 사이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그런데요.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미군의 정찰기가 한반도 일대를 비행한 것입니다. 우선 어제는 리벳 조인트라는 미 공군의 정찰기가 우리나라 9.4km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미사일 발사 전에 이루어지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고요. 탄두의 궤적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9일과 26일에는 또 다른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가 비행했는데 조인트 스타즈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야전군의 움직임 등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특수 정찰기 코브라 볼도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동해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해군의 호위함이 동해로 진입했다가 동중국해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미군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유치원 3법과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 경제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올해가 가기 전 밀린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어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일부 안건만 처리한 뒤 올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마친 국회 법사위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채택 시한이 어제까지인데 자유한국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황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소회를 밝혔습니다. 12월 한 달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도를 넘어선 인신공격의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는 이달보다 늘어나는데요. 서울만으로만 보면 이달보다 절반이 줄어듭니다. 이달에 5,200여 가구가 나왔는데 다음 달에는 2,400여 가구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려가 나옵니다. 국내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계획 규모는 매해 4분기부터 다음해 1분기가 기준인데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채용 계획 규모가 2009년 하반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 인원이 25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다만 고용부는 이게 채용 계획이어서 채용 규모 축소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본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회사가 노조가입을 방해해서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면서 지난해 10월에 포스코 노조가 고소를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전 목사 측이 계획된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 상한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법무부는 제도 개선으로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 노역장에 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고성과 강릉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0시 20분쯤 고성군의 야산에서 불이 나 인근 리조트에서 묵고 있던 관광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새벽 3시쯤에는 강릉시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산림 0.1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경기 부천, 강원 원주, 충북 청주를 포함한 7곳이 제1차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역 스스로 문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도시 조성 사업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적인 유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추구기가 국보로 승격됩니다. 문화재청이 지금 기상청에 있는 금영추구기를 공주가명추구기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국보로 승격 예고를 했습니다. JTBC 예능 프로그램 슈가맨에 나온 뒤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냐는 물음을 녹여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따뜻하게 자신을 받아줘서 감사하다고 말한 가수 양준일 씨. 광고 모델도 됐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팬미팅을 합니다. 양준일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팬미팅입니다. 네, 선거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를 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 측에 대한 경찰 수사와 민주당 공천 과정 또 송초로 시장 공약 지원에 깊숙이 개입한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매해 마지막 날 꼭 전해드리는 소식인데 올해 우리 주식시장 또 외환시장이 어제 거래를 끝으로 폐장을 했고요. 31일인 오늘과 새해 1일인 내일은 휴장일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모레 2일에는 증시 개장식이 있어서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서울 보신각에서 있습니다. 시민대표를 누구로 할지 서울시가 투표를 했는데 1위를 요즘 대세라는 팽수가 했습니다. 팽수를 비롯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류현진 선수, 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 타종 행사에 함께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강력한 세미탄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 발효 중이고요. 중북부 지역은 한파경보로 추위가 더욱 강합니다. 거기에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서울과 파주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가운데 체감온도는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고요. 대관령의 경우 체감온도가 영하 2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추위는 낮에도 계속됩니다. 서울이 영하 3도, 춘천이 영하 2도, 광주는 1도, 대구는 3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도 곳곳에 한낮에도 영하의 추위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해넘이 새해 첫 해돋이 기대하는 분들 많으시죠? 해넘이는 전국에서 무난히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해돋이는 중부지방의 경우 다소 흐리고 눈도 날리기 때문에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는 만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동쪽 지방 기준으로 대체로 7시 40분 이전에 밝은 태양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내일 낮부터 서서히 오르면서 이후 한동안 오늘만큼의 강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주엔 20년째 남몰래 성금을 놓고 가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6억 원 넘게 기부했습니다. 어제 이 천사가 또 찾아왔는데요. 절도범들이 성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주민들 눈썰미 덕분에 붙잡았고 성금도 되찾았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20년째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마음도 잠시 성금을 놓고 갔다는 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이곳 공원으로 곧바로 뛰어나왔지만 성금이 든 종이 상자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불과 1분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후에 그 공간에 가서 찾아봤더니 성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당황을 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누군가 성금을 훔쳐간 겁니다. 경찰이 곧바로 절도범을 쫓아 30대 중반의 용의자 2명을 4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용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금 6천만 원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빠른 검거는 주민들의 눈썰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오래 세워졌다가 사라진 수상한 차를 유심히 봐 색깔과 번호까지 기억해낸 겁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는 안 보이던 차가 있어가지고 애기 엄마가 번호를 적어놨던가 봐요. 경찰은 계획범죄의 무게를 두고 용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되찾은 성금은 선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센터에 다시 전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홈플러스 간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간판 안전기와 연결 전선, 소나무 등을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매장 안으로 스며들어 고객 6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양말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양말 약 220만 켤레가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들을 재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 씨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2013-2014년 봐주기식 수사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여성 단체들이 담당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의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진행됐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법이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와 시행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은 세 번째 불법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대변인,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했는데 사퇴서를 직접 쓰셨습니까? 네, 어제 저희 이제 공수처법이 날치기로 통과되고 난 이후에
긴급 의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많이 분노하셨고 또 정말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찬반 투표를 떠나서 회의 시간, 안건의 순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도대체 국회에서 왜 이런 악법들을 통과하는데 들러리가 돼줘야 되는가? 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국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라는 많은 논란 끝에 저희는 이 폭주하는 국회를 멈추기 위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를 했고 어제 의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사퇴서를 써서 원내대표께 일단 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네, 분노와 반발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의원직 총사퇴가 가능하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뭐 쉽지 않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예단을 해서 할 수 있는 네.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100명이 넘는 야당이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치원 3법 그렇게 강조하시더니 상정시켜놓고 어제 일방적으로 공수처법만 통과하시고 국회를 문 닫아버리셨습니다. 실제로 이틀짜리 국회라고 하지만 어제는 회기 결정도 하지 않고 본인들은 그냥 어제 하루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나서 31일은 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야 합의 없습니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통보받습니다. 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국회에서. 그다음에 또 어제 보셨겠지만 일부 1+4 협의체에서 공수처법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SNS를 통해서나 그런 의사를 밝히셨다가 뭐 민주당 지지자들, 극렬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또 그거를 하소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개표 결과를 보시면 그런 분들도 다 공수처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뭔가요? 그분들의 지역구를 지켜주겠다. 호남의 지역구를 줄이지 않겠다. 인구수가 줄매도 불구하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미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검찰 개혁입니까? 선거법과 서로 나눠먹게 한 미략입니다. 정치적 야합이고 저는 분명히 국민의 심판, 정치적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 민주당의 계획대로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개인사에서 남녀 간의 연애를 할 때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헤어지자, 부부간에도 이혼하자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의원직을 내어놓겠다, 의원직 사퇴를 고민하고 있다, 중대 결단을 하겠다라고 한 게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치기 소년 사례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의원직을 내어놓는 결기를 그렇게 자주 목도하는 것보다 의원직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바랬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4월 이래로 사실상 본인들을 배제시켰다고 하지만 스스로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논의를 하자고 해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이었고 사실 패스트트랙 절차 전부를 부정하면서 날치기라는 말로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흔한 다수결의 원칙에서 배제되는 소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선진화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진화법 규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에 상정된 법안들입니다. 가중된 정족수, 다시 말해 소수의 의견까지 경청한 절차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유한국당이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은 제1당 여당이었습니다. 4+1 연대체에서 왜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유한국당만 혹여 거대 양당이 짬짬이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 안에서도 끝끝내 자유한국당을 향한 대화의 호소는 늦추지 않았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비롯해서 사실상 민생 법안들을 막아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어제도 나머지 법안들에 관련해서 유치원 3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입니다. 필리버스터만 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포항지진법도 마찬가지로 통과되긴 했지만 충분히 본회의에서 올해 안에 손쉽게 다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었던 법안들 여전히 조금 전 뉴스에서 본 것처럼 남겨진 상태입니다. 국민께 송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여전히 불법 날치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불법 날치기가 아니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몇 가지 좀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이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서로 사이가 좋은가요? 저희가 사랑하는 사이인가요? 저는 정말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치원 3법 얘기하시는데요. 필리버스터 저희 걸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회기 결정 이틀 하시고 저희가 기껏 해봐야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었고요. 어제로 하루로 회기를 쪼개기 회기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하셨으면 오늘 바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핑계 같은 핑계를 대셔야죠. 저는 이제 국민들 그런 거로 속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민생 법안 그렇게 외치면서 제일 먼저 선거법, 공수처법을 앞세웠던 것은 집권 여당입니다. 지금 이 추위에 얼마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운지 정말 체감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권력에 취해서 저희 지금 야당 덕에 그렇게 높은 지지율 받으셔서 잘 나가시는 거 저는 방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무너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수처 지금은 굉장히 달콤해 보이실 겁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고 사법기관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달콤할 수 있겠지만 모든 정치 권력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런 어떤 포퓰리즘이나 권력욕에 맞추어서 도입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칼끝을 겨누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저는 제발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4 협의체 정말 저는 선거법 아마 조만간 바뀔 겁니다. 이번 한 번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이번 한 번만 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이런 엉터리 선거법 모든 민생에 앞서서 처리했다는 것 저는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네, 반론하시죠. 네,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지난한 논의들은 수십 년째입니다. 제가 법률가이긴 했지만 제가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부터 학부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부터 논의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논의로 이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신으로서 여당이었던 당시에도 자유한국당 스스로 일부 구성원들도 논의를 시작했지만 좌초했던 것은 스스로 여당을 향한 칼날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반론에 부딪혀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었던 당시에도 관련된 법안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이것들을 정권 연장이라든지 독재라든지 하는 단어들을 그런 상징들을 붙이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동의할 수 없고 그간의 논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당리 당략을 떠났습니다. 선거제도에서 불리한 어떤 상황을 넘어선 명분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넘어서는 당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야당 덕 있다는 얘기 정말 그만 듣고 싶습니다. 정말 스스로가 당당한 보수가 되어서 우리 역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고 국민의 표를 호소하고 싶은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는 여당입니다. 야당 역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상황들을 더듬어 보시고 또 혹여 야당의 눈에서 부족한 여당의 문제점들이 있다면 합리적인 토론과 비판 세력으로서 점검을 해주신다면 국민들이 이토록 외면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합리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만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당리 당략보다 명분이라는 것, 개혁의 시도, 일보 진전이 더 큰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어도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꼭 이것은 기록해 주십시오. 수차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당의 입장이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심지어 저희는 선관위에 이야기했습니다.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방식으로 국민의 선택을 오도하는 방식의 어떤 창당에 대해서는 기존 정당법상의 유사명칭 사용 정당이기 때문에 등록 당시에부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니까 점검을 해달라고 선관위에 공식 요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반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를 한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선거법을 막는 방법이, 이 선거법이 초래할 정말 악마 같은 결과를 막는 방법은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거래할 수 있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지역 후보를 내지 않는 것, 양보하는 것, 한쪽에다 비례를 몰아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표 계산이 끝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핑계를 대고 비례민주당을 마지막으로 꺼내 드실지는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례정당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좀 결정이 됐습니까? 예, 현역 의원들을 뭐 옮겨가는 방안들도 논의가 됐었던 일단은 것으로 당에서 알고 지금 있습니다. 준비를 네. 하고 계신 상황이라서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현재로서는 당의 입장에서 비례정당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또 그게 뭐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의 비례정당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고 위헌의 지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헌이 겁나셔서 이렇게 선거법을 제가 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친박연대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사실상 정서적 공감대는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모 당에 의해서 어떤 전략적인 조정적 입장에서 교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와 달리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TF까지 만들어서 절차를 밟고 향후의 의사결정까지도 소통하게 되는 정당, 독립된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법학자들이 다른 생각들입니다. 그러한 정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상 기호 그리고 별도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독립된 정당을 만들어내는 우리 정당 제도를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꼼수입니다. 국회의 패스트트랙이라는 사실상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정족수를 통해서 꾸려온 절차이고 그렇게 해서 통과된 공수처를 만들어서 헌법에 있는 검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이재정 대변인 위헌이라는 얘기 정리하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표가 국민의 의사에 합당한 비례성의 기반을 둬서 평가받고 그것이 국회 구성을 하게 해달라는 국민의 오랜 염원이 바탕이 된 것이고요. 검찰 개혁에 대한 지난한 논의가 결정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저는 감회가 새로운데요. 바로 이 개혁 열차에 우리 자유한국당도 함께할 수 있었다면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재정 대변인에게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현재까지의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경우에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이 꽤 많이 늘어난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민주당도 역시 뭐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당 내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고 의석수를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당리당략이었다면은 사실 지금 뭐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일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이 각 동일하지 않다는 역사적 그 증거가 바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런 유불리 상황을 고민하는 의원들은 사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당 내에서조차도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농담처럼 나오긴 하지만 그걸 진지한 논의로 이어가는 그런 구성원들은 없습니다. 큰 가치에서의 진일보, 그 제도를 만들어낸 주체로서 또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꼼수로서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노력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극대화시키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비례민주당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바도 없습니다. 네, 김연아 대변인.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답변해 주시고요. 반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대로라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술적으로 뭐 상당히 많은 비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또 동시에 역풍이 우려된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쪽으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더 의석수를 얻는다는 얘기는 이제 바꿔 말하면 변형된 지금 이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이제 선거를 치를 경우에 저는 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많이 당선이 되면 그 정당에 투표한 만큼의 비례를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원래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 표의 비례성에 대한 것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저는 뭐 이것이 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그래서 한국당에게 지지를 표로 보내주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표의 대가를 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민주당이 지금 뭐 위헌 얘기하시는데 아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얘기했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라는 기관을 통해서 헌법기관인 검찰과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감시자가 없는 이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누가 누구한테 위헌을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지금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문희상 의장님의 SNS를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왜 본회의가 6시에 열렸는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가 6시에 났는데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어제 5시 40분으로 시효가 소멸됐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한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무조건 6시라고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은 민주적 절차를 다 무시해가면서 표결까지 가져가시면서 본인들에게 좀 불리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그 표결 시효를 아예 강제로 종료시키고 회의 시간을 잡는 이런 의장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개인적인 모멸을 받으셨다고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희상 의장님 30년 정치 인생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국회의장 말기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저희는 또 낼 겁니다. 계속 민주당이 한번 피해 가보십시오. 꼼수는 누가 부리는지 모르겠고요. 그 꼼수에 저는 우직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공수처와 관련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답변하시고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거기에 섞어서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검찰과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중수부처럼 권력에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의 중수부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른 검찰 조직입니다. 그 검찰 조직과 나름 내부의 권한의 한계, 임기의 한계 등을 둔 공수처라는 독립적 조직은 엄연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추천된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야당의 절대적 비토권을 가진 사실상 야당과 합의해서 추천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러한 공수처는 모든 제도는 악용의 가능성이 있고 남용의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의 괴물만으로 남용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도는 절대선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절대선일 수가 없으니까요. 나름의 견제의 기구 몇 개의 괴물을 둔다라면은 그것이 어쩌면 차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공수처를 괴물이라고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그처럼 제도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집중된 권한 자체를 분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 권한을 잘라놓는다면 그런 통제 장치들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한정된 수사 대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래에 논의되고 있던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의 우리 중진 의원님들이 이전 국회에서 제안을 하셨던 법률에는 전적인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한계 없는 기소권을 주장하던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역시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의해서 권력형 비리가 덮여지는 어떤 우리가 모순된 상황들을 방지해내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결국에는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공수처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 또 기대도 있는데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글쎄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뭐 이재정 의원님께서 야당의 절대적 비토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국회에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한석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에게 지금 선거법으로 다 주실 거 주셔서 자기 편 만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공수처 반대하겠다는 분도 표결에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에 뭐를 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토권이 있다는 거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괴물을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차선으로 괴물을 또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계속 그런 괴물을 양산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검사들 컨트롤하기 위해서 공수처 만들었습니다. 검사들 범죄하는 거, 숨기는 거 막으려고 공수처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공수처는 누가 감시하나요? 공수처가 지금 우리 국가 정부 조직하에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대통령 직속인가요?
말씀 못하시죠? 참 애매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수처의 이 위험한 절대 반지 분명히 정권에게 칼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 야당 여당 만들었을 때 합의를 못 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진 위원들께서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내 특별감찰반 빨리 임명하십시오. 공수처 설치되는데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지금 청와대 얼마나 많은 적폐, 그 민주당이 좋아하는 청와대 적폐, 그다음에 정권형 비리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6개월이라도 빨리 그걸 조사하셔야죠. 그 사이에 증거 인멸하고 도주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빨리 그거부터 임명하십시오. 예,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은데 아까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조금 아까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찰이 왜 그토록 막고자 했을까요? 사실 검찰을 통제할 기간은 없었습니다. 경찰 역시 지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패스트트랙 절차 안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지만 경찰 역시 검찰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꾸 조직 위에 조직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서로 간 견제할 수 있는 총체적인 패키지 법안들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즈음에 우리가 개혁의 수장이 되는 법무수장 어제 청문회도 있었는데요. 홍남기 우리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따져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발의했던 선진화법 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산안 자동 상정해서 한 해 국가 살림만큼은 정쟁의 소용돌이 안에 놓이게 하지 말자는 결단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조차 협조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입니다. 고육지책으로 통과되고 국민이 그에 대해서 날치기라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목리에 대해서 다들 지탄의 목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계속 반복하겠다라는 것도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분명 어제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상임위를 열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오후에는 마무리되고 그리고 본회의를 열고 혹여 본회의 종료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한 겁니다. 총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도 아닐 텐데 흡사 자유한국당의 어떤 행위를 막아나서기 위해서 모든 정치 세력이 나머지 정치 세력이 뭐를 쥐어짠 듯 표현하시는 것은 유감입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광경에서도 6시 본회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낯뜨거운 광경이 벌어졌는데요. 심지어 우리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정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또 지금 청문 후보자 역시도 참석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본회의장으로 가게 된 줄 아십니까? 화장실 가야 한다고 정회를 요청하고 화장실 들렀다 본회의장을 가셨습니다. 이런 방식의 꼼수는 국민이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야당이 일정 부분은 정당의 견제 세력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닌 조금 더 이성적인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어떨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 다음 주제로 준비를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까지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연아 대변인에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하지 않았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제 여러 뉴스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는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검찰을 보는 인식이 절대로 균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인 공수처법, 또 청와대가 두려워하고 있는 정권 말기에 본인들을 향한 검찰의 어떤 그런 칼을 의식해서 뭔가 지금 검찰을 손보기로 하려고 하는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제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청와대 편, 민주당 편을 의식한 발언을 많이 하셨고요. 그거 외에도 정치인이라서 저는 청문회 그냥 무난히 넘어가실 줄 알았습니다. 원래 지금 많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추미애 장관을 지명한 것은 또 야당 당대표까지 하신 분을 지명하신 것은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을 골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제 의외에 좀 그런 지적 요소가 드러났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정치 후원금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1억을 출판한다고 거짓말을 하시고 결국 출판이 취소됐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받으신 이후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기부 영수증 정확하게 제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확인하셨네요. 네, 그리고 설사 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원래 출판 목적으로 기입을 하고 정치 후원금을 사용하셨으면, 정치자금을 사용하셨으면 저는 그거를 어겨서 기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뭐 공소시효 지나고 법적으로 그때 선거법에서 해석을 받았다고 하셔더라도 저는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거짓말이 기본 요건인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그래서 얼마 못하시고 낙마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적법하다고 하시면은요, 표결에 붙이십시오. 뭐 지금 선거법, 공수처법도 다 153명 갖고 다 통과하시는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무난히 막아내시겠죠. 맞다고 하시는데. 근데 왜 표결 자체도 올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청문회 때문에 어제 본회의 늦게 열리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재정 의원님, 저도 국회에서 4년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핑계 같지 않은 핑계 대지 마시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로 회의 시간 연기하셨던 거고, 설사 그렇게 연기하실 거였다면 저희 당에 요청하셔서 합의하셨나요? 저희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고 올해 마지막 맞짱 네.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된 기부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어제 하루 다른 데 몰두하시느라고 청문회 상황을 체크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은 나중에 증빙서, 사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찾지 못했고 청문회 도중에 찾아내서 충분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설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 뭐 선관위 해석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법원 판결을 통해서 다 소명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좀 사실 확인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았던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방식의 몇 번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를 하셨습니다. 어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됐지만 사실상 암묵적으로 검찰과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은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도 공범입니다. 만약 검찰이 패스트트랙 4월에 수사를 제대로 했었더라면은 또다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또 국회 여자 경위가 십자인대 파열까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파열의 부상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 폭력적 사태를 검찰이 용인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검찰도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그 책임에선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덕담을 나누고 새해를 축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두 분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잇따르는 임시국회가 있었고 필리버스터 또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면서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런데 국민들은 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민생과 경제 법안들, 유치원 3법들 두 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계속해서 미뤄졌고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과연 이런 민생 경제 법안들 어떻게 처리하실지 끝으로 계획 20초씩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대변인. 아니요, 민생 법안은 여당이 얘기하십시오. 지금 여당이 상정 안 하고 처리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뭐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회의 합의도 안 하시는데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듣고 싶습니다.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고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합니다. 제1야당의 역할을 못하는 것. 그러나 이렇게 100명이 넘는 야당을 깔아뭉개는 여당 처음 봤습니다. 아까 뭐 확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확신합니다. 하명 수사 있었고 울산 등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 개입했다는 거 저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정권 초기에 권력을 휘두르는 이 정말 나쁜 정권, 내년에 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야당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극악무도한 여당의 독주 막아내고 민생입법 저희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조합니다. 제발 본회의 저희 좀 상대해서 회의 날짜 잡아주시고 안건도 좀 저희와 상의하신다면 저희 기꺼이 그것에 협조할 것입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 민생 경제 법안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저도 짧게 20초 안에 다 말씀하십시오. 줄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기소를 했던 것이 결국은 너덜한 종이장이 됐습니다. 공소 취소하지 않고 이중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아집 이제 막아내야 합니다. 김기현 하명 수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김기현 측은 비리 수사입니다. 그것을 하명 수사로 둔갑시키는 정치 세력과 검찰의 합작.
이제 제도로서 끊어낼 것입니다. 민생법안 여러 가지 남아있는 것들이 많고 국민께 송구합니다마는 바로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도 국민의 삶을 돕기 위한 겁니다. 국회가 싸워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해관계가 국회 안에도 반영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3, 4일 걸쳐서 겨우 법안개 통과시키는 지금의 상황들은 반드시 타결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함께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요. 그것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우리 모두 국민께 송구한 마음으로 새해에는 다시 다져 제대로 결과물 내는 20대 국회 마지막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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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맞아서 정부가 특별 사면을 단행했고 5,170여 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2020년 신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 사면 대상자는 모두 5,174명입니다. 문정부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선거사범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과거의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엄정하게 심사를 거친 소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전 국회의원 2명.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박연차 회장 등으로부터 10만 달러 가량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1년까지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었는데 이번에 복권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결정인지 묻는 질문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밝혀지지 않아 뇌물죄 성립은 안 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 5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2017년 12월 특별 사면 발표 땐 정치자금법은 돈 관련 범죄라 이전 지사를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도 사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형 확정이 안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상에 오를 수 없었고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김경재 전 총리가 개입을 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불합격 대상이었는데 1등으로 합격을 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자유총연맹의 전직 간부는 2017년 경력계약직 공채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모가 그 당시 총재에게 친분이 있어서 부탁을 해서 등수가 안 되는데도 점수 변경을 해서 JTBC가 확보한 당시 최종 면접 평가표입니다. 한 면접위원이 21번 지원자에게 준 총점은 66점. 그런데 평가 항목별 점수들을 더하면 61점입니다. 정체모를 5점이 추가되면서 이 지원자는 불합격자에서 1등 합격자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채용 담당자는 김경재 전 총재가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당시 팀장이 위에서 합격시키려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 김 전 총재가 1차 서류 합격자부터 직접 선발했고 예정에 없던 면접도 끼워 넣었다 말했습니다. 갑자기 별도의 3차 총재 단독 면접을 편성을 해라라는 지시가 면접 일정 이틀 전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평가표를 작성한 면접위원에게 연락해봤습니다. 합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수한 것이고 이 문제로 징계를 받은 뒤 사표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용은 공정하게 했었는데 최종 과정에서 실수가 된 거에 채용 비리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김 전 총재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 자료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자유총연맹은 자체 감사를 마친 뒤 이달 초 김 전 총재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새 및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27도에 이릅니다. 서울의 수은주도 영하 9도 아래로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16.4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충북 북부 등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분포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강추위는 차츰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고 표결을 포기하고 퇴장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원 등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검찰과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함께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과거 중수부처럼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나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자신을 향한 치밀한 네거티브 전략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조사를 받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수첩을 기록한 송병기 부시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했는데 송 부시장 부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오늘까지 나흘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오늘 새벽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미국은 연일 도발 자제와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북한을 향해 경고와 유화적 신호를 동시에 보낸 데 이어서 오늘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화의 길로 가는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이 다음 주에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고 미 백악관의 나바로 국장은 서명이 임박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유치원 3법과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 경제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올해가 가기 전 밀린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어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일부 안건만 처리한 뒤 올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포스코 본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노조 와해 관련 그룹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노조가 검찰에 고소를 한 것과 관련해서 진행된 압수수색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마친 국회 법사위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채택 시한이 어제까지인데 자유한국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황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리비아 북부의 한 마을에서 공습으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폐허가 됐는데요. 현지 시간 29일 리비아 북부의 한 마을에서 피할 새도 없이 벌어진 공격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공격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현재 리비아에서는 서부와 동부가 나뉘어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센 물살에 승합차가 속수무책으로 떠밀려갑니다. 지난 몇 주간 쏟아진 비에 현지 시간 29일 페루 북부에서 홍수가 났는데요. 일부 도로가 내려앉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 몰아친 강풍에 커다란 나무가 부러지며 행인들을 덮치는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거리를 걷던 행인들 위로 커다란 나무가 쓰러집니다. 현지 시간 30일 이스탄불의 한 거리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강한 바람에 커다란 나무의 밑동이 통째로 부러지며 그대로 행인들을 향해 쓰러진 겁니다. 나무 아래에 깔린 차량 2대는 크게 파손됐는데요. 간발의 차로 행인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5m 길이의 거대한 악어가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한 마을에서 2명의 주민을 물어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악어를 포획한 겁니다. 앞서 악어에게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이 강가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한 관계자는 포획한 악어를 동물보호소로 보내고 추가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악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간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에 대비한 미국의 대북 감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위기로 가는 걸 아직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런 말을 한 근거로 든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이 제시했던 연말 시한이 지나더라도 북미 간 교착 상태를 풀 그런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역시 도발의 결과를 잘 이해하고 계산하고 있다며 북한이 새해 도발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면 위기를 막는 방안을 찾는 건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높은 수위의 비난 성명을 북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국 내 매체를 통해선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그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것도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중요한 신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르노 삼성차에서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문을 닫는 지역의 협력업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 갈등과 또 생산 물량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오늘 문을 닫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에 플라스틱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르노 삼성 노조가 최근 재파업에 나선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올해 생산 물량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제조기업인 르노 삼성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15만 2천여 대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생산량이 24%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서해 중부 앞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오늘 인천과 백령도, 연평도를 잇는 9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서해상에는 초속 12m에서 18m의 강풍이 불고 있고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여객 이용객들은 선착장에 나가기 전에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올 한 해 어려운 경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1단계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일본과의 갈등을 포함해 대외 여건도 녹록지가 않았고요. 이제 내년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를 얘기할 때 일단 최근에 이거 가장 이슈여서 부동산 시장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례없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도 나왔고요. 네. 그에 따른 지금 부작용도 또 생기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경제계 올 한 해 최고의 키워드가 부동산, 네. 서울 집값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요. 한 해를 좀 정리해 보면은요. 올해로서 이제 서울 집값의 전체 평균이 7억 원대 후반으로 올라섰고요. 중위 가격이라고 하죠. 이제 줄을 쫙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이 8억 8천만 원 정도가 됐고 또 하나 뭐 어제 나온 통계는 뭐냐면 올해 이제 매매가 되게 많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이 거래된 서울 집값의 모든 거래 가격의 평균을 내봤더니 9억 3,300만 원으로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9억 원이라고 하면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 한 해 거래됐던 아파트들이 평균이 9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뜨거웠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1년간 서울 집값만 약간 뭐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8% 넘게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서울 아파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극화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였잖아요. 근데 서울 집값 내, 서울 아파트 내에도 뭐 많은 곳은 15% 오른 곳, 또 한 3%밖에 못 오른 곳들도 있었고 신축 아파트, 즉 입주한 지 2년 안짝의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른 이런 패턴도 함께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세 시장이고 네. 뭐 한 달 사이에 2억 오른 전세 아파트도 있다고 하는데 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대책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서 어떤 종류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초강력 12.16 대책 이후에 시장 반응을 좀 보면은요. 우선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아파트입니다. 아직 재건축이 안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급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네. 뭐 매매 가격, 특히 고가 아파트들이 좀 잠잠한 것은 좋은데 전세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교육 수요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가 뭐 대출을 워낙 묶어놔서 지금 매매 수요들이 다 전세로 눌러 앉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어서 아마 홍남기 부총리의 뭐 발언도 이렇게 지켜본다면 네. 이게 내년 1, 2월까지도 전세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 네. 그동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뭐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4년 거래라든가 아마 이런 또 다른 차원의 전세 가격 관련한 규제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이제 비싼 전셋집 주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네. 이제 정부가 이제 집중적으로 본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어떤 대책들이 더 네. 추가가 될지 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제 내년에 네. 상반기까지는 좀 불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총선 때까지는 아마 거래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이 정도로 강력한 정책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과연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돈들이 또다시 부동산으로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뭐 다주택자 물량이 쏟아져서 확연하게 이제 집값이 꺾이는지가 큰 모멘텀이다,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부동산 시장을 좀 먼저 봤고요. 주식 시장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여름에 검은 월요일도 한 번 있었고 그야말로 증시가 다사다난했었어요. 진짜 다사다난했고 투자하기 참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든 그런 한 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연초 대비 마지막 거래일 어제였죠.까지 보면 한 7.7% 코스피는 오른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뭐 이렇게 수익을 낸 사람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롤러코스터가 심했거든요. 특히 8월 초 같은 데는 장중에 무려 1,900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1,891포인트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에 급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개인 투자자들의 힘든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저가 대비 30% 올리면서 삼성전자를 투자한 분들은 좀 웃었겠고 그 외의 분들은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는 또 이런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를 보이는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글쎄요, 뭐 증시를 쭉 점검해 보면 7% 넘게 올랐으니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기엔 좀 힘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어쨌든 연말에 이제 다시 조금씩 상승세를 네.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 볼 게 과연 10월, 11월, 12월에 코스피가 급반등을 했거든요. 왜 올랐느냐?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 이제 10월에 바닥을 찍었다라는 큰 틀의 함의를 통해서 이제 자금들이 이제 대형주,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 몰렸고 그 주식들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 코스피를 끌어올렸는데요. 만에 하나 실질적으로 내년 1, 2월에 반도체 회복이 뚜렷하다. 뭐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실적 부분에서 확인이 된다면 랠리를 치고 달릴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 하나의 역설적 효과가 뭐냐면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올랐는데 뚜껑을 열고 봤는데 1, 2월에 반도체 회복이 생각만큼 아니네. 그럼 푹 꺼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 12월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또 상쇄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도 또 하나의 축으로서 아마도 내년 1분기쯤에는 주식시장은 큰 틀에서의 2020년 한 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불확실성을 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변동도 참 큰 한 해였어요. 최고점과 최저점이 110원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1222원까지 최고점이 갔고요.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뭐 1,100원대, 1,100.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원달러 환율도 1월, 2월, 3월에는 잠잠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외환 딜러도 외환 전문가 무난한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4월을 기점으로 당시를 돌아보면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화폐 개혁에 대한 또 이슈몰이가 나오게 되면서 급격하게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나와서 뭐 이게 쭉쭉쭉 가게 되고요.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면서 이 이슈까지 터져서 무려 1,200원, 1,220원까지 갔지만 이게 이제 다시 연초 지금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1,156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냈습니다. 네, 이 정철진 경제평론가 매주 화요일에 이제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그동안 짚어봤는데 올해도 뭐 지난해 올해 어려웠던 상황이 내년에 딱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내년에 가장 주목해봐야 될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뽑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반도체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반도체가 살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선거입니다. 선거는 우리의 총선,
미국의 11월, 그렇죠. 미국의 대선이 있고,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꼽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이 지나면 사라지는 올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4,930억 원 가치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승객 35만 명이 오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 값입니다.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일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를 어떻게 쓰는지 물었습니다. 항공권 사는데 이용할 수 있게는 그렇게 크게 뭐 다른데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쓸 생각을 아예 안 해가지고 아예 불편한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올해 3분기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쌓인 마일리지는 약 3조 원어치나 됩니다. 올해 사라지는 마일리지 가치는 4,930억 원입니다. 승객 35만 명이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오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다 못 쓰는 건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입니다. 아시아나는 내년 여름 성수기에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유럽과 미국 항공권이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또 마일리지가 있는 고객 중 열의 9은 1만 마일 이하, 평균 3천 마일을 갖고 있습니다. 비행기표로 바꾸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항공사 기념품을 사거나 공항버스를 탈 때 쓸 수 있지만 항공권을 살 때에 비해 값어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가족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내후년부터 마일리지는 적게 쌓이고 항공권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마일리지는 늘릴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에 다시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의 김진수가 국내 선수 연봉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해 연봉을 산출한 결과 김진수는 올해 14억 3,5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수는 지난해 국내 선수 연봉 2위였지만 1위였던 김신욱이 중국 무대로 이적하면서 연봉킹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외국인 선수 연봉킹은 16억 5,210만 원을 받은 로페즈에게 돌아갔습니다. 국내 바둑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이 어제 한국기원에서 열린 2019 바둑 대상 시상식에서 개인 통산 5번째 최우수 기사상을 받았습니다. MVP 투표에서 합계 39.75%의 득표율을 기록한 박정환은 최정 구단을 4.07%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최정은 3년 연속 여자 기사상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세미탄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 발효 중이고요. 중북부 지역은 한파 경보로 추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서울과 파주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가운데 체감온도는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고요. 대관령의 경우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2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추위는 낮에도 계속됩니다. 서울이 영하 3도, 춘천이 영하 2도, 전주와 광주는 1도, 대구는 3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도 곳곳에 한낮에도 영하의 추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강이 영하 12도, 청진이 최고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전국에서 무난히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해돋이는 중부지방의 경우 다소 흐리고 눈도 날리기 때문에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는 만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동쪽 지방 기준으로 대체로 7시 40분 이전에 밝은 태양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내일 낮부터 서서히 오르면서 이후 한동안 오늘만큼의 강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의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세미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체감 온도는 최저 영하 27도에 이릅니다. 서울의 수은주도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체감 온도는 영하 17.3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충북 북부 등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분포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강추위는 차츰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법안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민주당은 다음 달 초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마친 국회 법사위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채택 시한이 어제까지인데 자유한국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황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부시장 영장심사가 오늘 열려서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2019년의 마지막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